길을 가다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침 데려보낸 커피숍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평수에 인테리어도 무난합니다.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보는데 아메리카노가 4,100원, 스타벅스 가격입니다. 순간 주변을 다시 살핍니다. 분명 들어본 브랜드도 아니고 메뉴판의 메뉴 구성도 평범합니다. 순간적으로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라는 의문이 듭니다.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나쁘진 않고 신맛이 살짝 도는 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맛입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맛을 평가하실 건가요? 묵직한 바디감? 원두의 풍미? 신맛? 카페라떼라면 우유를 뚫고 나오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맛? 저라면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저 그래, 커피 맛이다. 거기서 거기지 뭐. 가격이 커피 맛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가격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제 가격은 묵직한 바디감이 아니라 아주 묵직한 바디감을 요구합니다. 한번 올라가 버린 눈높이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맛입니다. 아까와 같은 상황, 다른 카페를 예로 들어보자. 덕분에 마인드 5편 스토리텔링 편을 보신 분이라면 카페 와이키키를 기억하실 겁니다. 친구랑 들어간 카페가 카페 와이키키라고 가정해보죠. 카페에 들어가니까 사방에 그려진 바다와 해변 그림이 눈을 압도합니다. 스피커에서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가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니까 각종 POP가 눈에 띕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적혀 있는데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라는 메뉴가 6,500원입니다. 생크림과 토핑이 개성있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는 음료 포스터엔 카페 모카 온도비치 5,5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터엔 시사이드 그린티 라떼가 6,300원. 순간 스타벅스보다 비싸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서 아메리카노를 찾습니다. 4,100원입니다. 스타벅스 가격이네요. 뭐지? 이 합리적인 느낌은? 커피가 나오고 맛을 보니 뛰어나진 않지만 기본 이상은 되는 맛인데 살짝 감도는 신맛이 해변의 정취와 어우러지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맛있어? 저라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개성 있는 맛이네. 여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론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는 기호 음식이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가격은 같아도 느끼는 건 다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즉 가격의 기준은 가치가 결정합니다. 매장에서 아메리카노가 전체 메뉴 중에 몇 프로나 팔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게는 50%, 많게는 90%를 차지합니다. 즉 카페 매출과 순이익은 아메리카노의 가격에 달려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고 메뉴를 구성하는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손님이 비싼 아메리카노의 가격을 인정하게 만들까요? 그걸 오늘 덕분이네가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꾸 비싸다고 말하는데 콕 집어서 말하면 스타벅스의 톨 사이즈 4,100원 기준입니다. 자, 그럼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러 가보실까요? 덕분이네가 28인가 그때 프랑스에 처음 가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카페 마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커피를 대부분 유럽에선 카페라고 하니까 달라고 했죠. 근데 그때는 처음 보는 데미타세 잔에 에스프레소가 나온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였죠.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상륙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5군데 회사를 돌면서 에스프레소 5잔을 마시게 된 거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더군요. 각성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저처럼 참고 마시지를 못했나 봅니다. 이태리에서 처음 에스프레소 머신이 개발되고 이태리 전역으로 퍼지자 당시 로마에 관광 온 미국인이 저처럼 에스프레소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커피려니 하고 맛을 봤더니 너무 썼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해서 타먹었던 거죠.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미국인이 오면 매번 그러니까 아예 미리부터 물을 타주게 된 겁니다. 야, 아메리카노 왔다. 물 타줘. 이렇게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노의 탄생이죠. 아메리카노가 이태리어로 미국인이라는 뜻이지만 당시 상황이 그들을 조롱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 스타벅스에선 이것이 문제가 돼서 아메리카노 메뉴가 메뉴판 맨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태리인들은 미국인들이 커피 맛을 모른다고 여긴 겁니다. 왜 우리도 국에다 물을 타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거죠. 대부분 인정하기 싫어하겠지만 아메리카노로 커피 맛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물을 탔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린내 나는 국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비린내를 없앨 수가 없듯이 원두도 아무리 물을 타도 나쁜 맛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싸구려 원두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좋은 맛은 잘 못 느껴도 나쁜 맛은 없어지질 않으니까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1kg에 15,000원 이하로 하는 원두는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가를 제외한 보통의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원두 가격이 1kg에 25,000원 전후로 하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개인 카페는 18,000원 전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것을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바리스타 교육은 필수입니다. 미리미리 배워두시길 권합니다. 학원도 좋고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셔도 됩니다. 창업이 목적이니까 자격증은 따로 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덕분이네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은 이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커피 이론책 한 권 읽기. 둘째, 바리스타 학원 가서 로스팅 기본과 에스프레소 추출 배우기. 셋째, 카페 아르바이트 3개월 이상 하기.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바리스타 학원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아메리카노는 어느 집이나 보여지는 것으로는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잔을 바꾸거나 기껏 쿠키 같은 다가를 주는 정도죠. 이런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프랜차이즈 25,000원 수준에 상당하는 18,000원짜리 원두를 쓰신다고 하면 아메리카노의 기본은 갖추신 겁니다. 더 좋은 원두를 사용하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해도 더 이상 아메리카노의 가격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메리카노의 기본을 갖추셨다면 이제 메뉴 카테고리를 짜야 합니다. 보통 카페의 카테고리는 7가지 정도 안에서 나뉘어집니다. 이걸 덕분이네는 기본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1. 커피, 2. 라떼, 3. 티, 4. 프라푸치노, 5. 스무디, 6. 에이드, 7. 주스. 이 기본 카테고리의 특성과 거기에 속하는 음료들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덕분이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덕분이네는 이것을 스페셜 카테고리라고 부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음료나 상장 메뉴들을 모아놓은 카테고리죠. 수제 밀크티인 블랙로얄 밀크티나 유자와 레몬을 블렌딩한 유자 레몬 블렌드, 딸기 요거트 파르페, 티라미수 스모어 라떼, 이러한 메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마디로 내 카페만의 오리지널 음료인 겁니다. 이 스페셜 카테고리 안에 내 카페를 대표할 시그니처 음료도 있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료를 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그니처라고 부르십시오. 딱 하나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시그니처 메뉴를 잘 찍어서 온라인 마케팅에 쓰는 겁니다. 온라인상의 내 카페의 대표 이미지가 되는 거죠. 카페 와이키키 하면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가 떠오르고 와이키키 시크릿 펀치 하면 카페 와이키키가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메리카노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의 가치를 높여서 아메리카노도 덩달아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겁니다. 각각의 기본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비싸다고 널리 알려진 음료 하나씩을 고르십시오. 덕분이네는 이 음료를 보디가드 메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주인공 메뉴는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이렇게 고른 보디가드 메뉴의 가성비를 높이는 겁니다. 흔히들 값을 싸게 하는 것이 가성비를 높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덤핑과 가성비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정한 가성비는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연애할 때도 졸졸 쫓아다닌다고 꼬셔집니까? 비싸게 굴어야 땡겨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치한 상술에 의지하지 말고 가치, 즉 퀄리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카테고리인 커피 카테고리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카페 모카일 것입니다. 이 카페 모카의 스타벅스 가격이 5,100원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성비로 만드는 겁니다. 초콜릿 소스도 카카오 함량이 높은 걸로 쓰고 시럽도 풍미가 강한 걸로 추가로 넣고 생크림도 풍성하게 하고 토핑도 100% 카카오 초콜릿으로 해줍니다. 원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리고 우리는 거기서 큰 마진을 가져올 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페 모카라는 이름 앞에 내 카페의 스토리텔링에 맞는 형용사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카페 와이키키 경우라면 카페 모카 온 더 비치쯤 되겠죠. 가격은 살짝 비싸게 5,300원으로 책정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라떼 카테고리에는 비치 삼바 말차 라떼, 스무디 카테고리에는 스무디 언더 더 씨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7개 카테고리 모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메뉴보드가 3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3개, 4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4개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메뉴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음료 앞에 베스트나 히트라는 마크를 붙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메뉴들만을 모아서 POP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카테고리에서 3개, 스페셜 카테고리에서 3개, 그리고 시그니처 하나, 이렇게 총 7개의 오리지널 음료를 갖게 됐습니다. 주인공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가치를 높이는 네 번째 방법은 용기를 바꿔라입니다. 원래 귀한 음식은 좋은 그릇에 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디가드 메뉴 7개는
내 카페를 대표하는 음료들입니다. 내용물이 값지니 용기도 값져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뉴들을 위한 특별한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덕분인의 마인드 6편 창업비용편에서 전사인쇄 말씀드렸었죠? 이 용기들에도 전사인쇄, 즉 로고를 인쇄하세요. 전부 다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이 보디가드 메뉴 7개만 비싼 용기를 쓰라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원래 같은 재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테면 유자청과 레몬, 시럽과 물을 적정 비율로 섞어서 하루 동안 냉장 숙성을 시켜 놓으면 맛있는 거는 당연하고 청량감에 깊이가 있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스페셜 카테고리에 유자 레몬 블렌드라고 넣으면 되겠죠. 아싸 홍차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우유와 시럽을 섞으면 특별한 맛이 나는 짜이라고 불리는 밀크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역시 블랙밀크 크라운 로얄이라고 명명하고 스페셜 카테고리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색다른 조리법으로 음료를 만들면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한 레시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7개의 보디가드 메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새마을 식당에 가면 7분 김치찌개 먹는 법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료를 먹는 법을 음다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음다법을 개발하라는 뜻입니다. 반자동 핸드 드립기기를 이용해서 손님들이 눈앞에서 직접 커피가 추출되는 모습을 보게끔 만들고 마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마시라고 한다든지, 홍차를 직접 포트에 티코지를 씌워서 모래시계와 함께 손님께 드리고 모래가 다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마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퍼포먼스가 가미된 음다법을 개발해서 7개의 보디가드 음료에 장착하면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상 메뉴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종합해보면 총 7개의 기본 카테고리와 1개의 스페셜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메뉴보드는 3개의 섹션으로 구분지었습니다. 각 섹션마다 적어도 1개 이상의 베스트나 히트 메뉴를 두었고, 스페셜 카테고리의 음료는 총 4개로 그중 하나가 시그니처 메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판을 구성하시고 7개의 보디가드 메뉴를 부각시키는 포스터와 POP물을 10개 종류 정도 준비하시면 성공적으로 메뉴 구성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이드 메뉴에 신경을 씁니다. 커피만으로는 경쟁력도 부족하고 객단가도 낮을 것 같은 불안 심리 때문이죠. 아마추어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커피 메뉴가 거기서 거기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접근할 때 아메리카노 하나만으로도 여러 종류, 여러 스타일의 메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를 차치하면 아무튼 예비 창업자분들은 사이드 메뉴 보강을 위해 이것저것 남들이 하는 손쉬운 메뉴를 모으곤 합니다. 샌드위치, 케이크, 마카롱, 스콘 등등 모두 납품을 받아서 그대로 내거나 간단히 재가공만 하면 손쉽게 메뉴 구성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안 팔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카페의 이미지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흔한 카페로 전락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몇 푼의 돈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특별한 사이드 메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덕분이네가 항상 말씀드리는 관점의 전환이 여기서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사이드 메뉴들은 원가도 높고 판매량도 적어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연히 내 카페의 품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사이드 메뉴의 첫 번째 기준은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메뉴를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납품받아서 손쉽게 파는 메뉴가 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메뉴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즉석 조리의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맛의 깊이가 다릅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변화만으로 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가 다 나갔다는 솔드아웃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메뉴는 나의 만족을 위한, 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손님에게 내 카페에 대한 만족감을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필수 메뉴가 되어야 합니다. 손님들은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카페까지 와서 돈을 내고 먹진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이드 메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렵고 불편하게 제공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기계 장비입니다. 집에서 누구나 갖고 있지 않는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테면 발효기, 스피드 오븐, 업소용 빠니니 그릴 같은 장비를 의미합니다. 손님들이 쉽게 만들어 먹지 못하거나 맛을 내기 힘든 메뉴라도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쉬우면서도 맛있는 조리가 가능해집니다. 소탐 대실이란 말을 사이드 메뉴에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는 사실 덜 남는 것보다 안 팔려서 버리는 로스가 더 큽니다. 원가를 따지고 재료를 아끼면 최소한 적자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판매량이 적으면 로스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생긴 피해액이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드 메뉴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기를 끌어서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날 때까지는 원가를 따지고 이익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쓰고 넉넉한 양으로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판매 가격은 비싸도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원가가 높아져서 비싸져야지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로스를 줄이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악소리가 날 정도로 품질 좋고 양 많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드 메뉴는 내 카페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마케팅 상품이자 미끼 상품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사이드 메뉴는 단계별로 늘려가야 합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가 구색을 갖춘다고 사이드 메뉴도 여러 종류 여러 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1km도 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출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픈할 때 사이드 메뉴는 1종 1개만 하십시오. 내 카페가 있는 도시에서 최고라고 불릴 만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들이 쉽게 만들지 못하는 조리법과 레시피를 연구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나만 들고 파십시오. 특별한 사이드 메뉴의 종류는 없습니다. 인지도가 있으면 흔하고 유니크하면 인지도가 떨어져서 잘 안 팔립니다. 다만 특별한 레시피와 특별한 조리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흔한 샌드위치를 하더라도 빵부터 남다르고 속재료가 남다르고 비주얼이 남다르면 최고의 사이드 메뉴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메뉴 구성은 손님에게 외면받습니다. 음식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든 사이드 메뉴 한 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개의 사이드 메뉴만 공을 들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으면 그때서야 같은 종류의 메뉴를 2개 더 출시합니다. 1종 3개의 메뉴가 또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면 한 종을 더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 종류에 3개씩 3종 9개 메뉴가 최종 목표입니다. 3종 9개 메뉴가 맥시멈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됩니다. 손님들의 결정장애 비율, 인건비 비중 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이드 메뉴는 지역마다 편향이 심한 메뉴에 속합니다. 그래서 1종 1메뉴를 만들고 홍보해서 먹히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다른 사이드 메뉴 1종 1개를 개발해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사이드 메뉴 출시는 손님과 내 카페의 접점을 찾는 마라톤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해 나가면 내 실력도 늘게 되고 오래지 않아 내 카페를 대표하는 사이드 메뉴를 찾게 될 것입니다. 개인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는 무척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카페는 유통과 관리 시스템상 냉동과일을 쓰게 됩니다. 생과일을 쓰더라도 특정 시즌이거나 부분적입니다. 테이크아웃 위주의 저가 커피 역시 가격 때문에 생과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더라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퓨레를 섞게 됩니다. 결국 100% 생과일 주스는 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과일 주스의 메뉴 파워는 엄청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판매 비율이 60에서 80% 정도로 압도적인데 여름철 생과일 주스가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과일과 시럽, 약간의 물, 얼음만 넣어서 블렌더에 갈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리법으로 생과일 주스를 차별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생과일 주스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여름 시즌 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기 위해서는 과일의 양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매장의 1.5배나 2배를 넣는 거죠. 재료의 양을 늘리면 생과일의 풍미가 깊어지고 맛이 진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원가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카페보다 월등한 농도의 생과일 주스를 제공하신다면 다른 집의 가격 따위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확실히 진하고 확실히 맛있는데 확실히 비싸군. 손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공입니다. 어차피 싼 것을 찾는 손님은 주변의 저가형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손님은 내 카페의 생과일 주스 손님은 아닌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비싸도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만을 타겟으로 삼으십시오. 생과일 주스 전문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딸바라고 불리는 딸기 바나나 주스입니다. 하지만 이 메뉴는 딸기 시즌인 2, 3월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생과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찾는 이 메뉴를 생과일이 아니란 이유로 안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생과일 주스와 냉동과일 주스를 혼합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일테면 생과일 주스는 100% 청포도 주스, 100% 자몽 주스로 하고 냉동과일 주스는 딸기 바나나, 초코 바나나 등으로 표기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거죠. 덕분이네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생과일을 쓰고 모두 냉동과일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손님이 물으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100%가 붙은 것은 생과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냉동과일입니다. 냉동과일은 따자마자 얼린 무가당 냉동과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덕분이네 경험은 이렇게 오픈하면 손님들이 오히려 더 내 카페를 신뢰하더란 겁니다. 이 경우 냉동과일 주스도 생과일 주스 못지않게 판매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과일이 재료 수급에 있어서 성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재료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쉬운 냉동과일을 선택하십니다. 냉동과일만을 사용할 때에는 메뉴 구성과 레시피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좀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테이크아웃 매장의 냉동과일 주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냉동과일 주스는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에 특화되어 있는 테이크아웃 특성상 아무래도 생과일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겠죠. 생과일을 써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여도 남는 것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과일을 대놓고 써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퓨레를 사용하든 향시럽을 쓰든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별하고 맛있는 달고 짜고 신 자극적인 메뉴를 개발하십시오. 어차피 냉동과일은 생과일의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맛을 배가시키고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덕분이네는 우유, 아이스크림, 땅콩 가루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대용량입니다. 벤티 사이즈 이상으로 용기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레시피를 짜는 겁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테이크아웃 상권에는 경쟁하는 카페가 유독 더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대용량 사이즈의 용기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냉동과일 주스는 혀와 눈을 자극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전 와플은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길거리 와플은 지금도 재래시장이나 시골 장날에 가면 종종 볼 수가 있죠. 길거리 음식답게 주로 값싸고 묽은 밀가루 반죽을 얇은 와플 틀에 부어서 빨리 구워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얇게 구워낸 와플 위에 크림이나 잼을 발라 반으로 접어서 손에 쥐어주는 그런 식입니다. 저렴한 가격만큼 재료도 저렴한 것을 사용합니다. 이후 이 땅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카페 시장은 일대 변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기존의 매장형 카페는 도태되고 테이크아웃 스타일의 카페가 주를 이루게 된 거죠. 이전에 매장형 카페에서는 조리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뀐 카페 시장은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사이드 메뉴를 요구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벨지움 와플입니다. 와플로 유명한 벨기에에서 영감을 얻어 대한민국에 맞게 한국식 벨지움 와플을 고안하게 된 거죠. 이것이 대대적인 유행을 타게 된 것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부터입니다.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주력 사이드 메뉴가 바로 와플이었습니다. 와플의 역사는 중세시대부터니까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는 하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팬케이크를 만들다가 우연히 요철 모양을 만들게 되었고 그 사이로 잼과 시럽이 흐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격자 문양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와플은 팬케이크의 사촌인 셈입니다. 나이키 신발 밑창의 요철 모양도 와플을 보고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와플은 문화적 파급력도 갖춘 셈입니다. 이러한 유래 때문에 와플은 벨기에가 유명합니다. 벨기에 와플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리에주식과 브리셀식입니다. 리에주식은 모양이 둥글고 진반죽을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펄슈가라는 씹히는 설탕이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리셀식은 모양이 사각이고 묽은 반죽을 사용하며 펄슈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우리나라 카페에서 벨기에 와플이라고 불리며 유행했던 것은 리에주식의 변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리에주식 와플을 만들고 싶어도 리에주식 와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펄슈가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제 우박설탕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비정기적으로 수입되는 터라 구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에 벨기에 와플이 인기를 끌면서 기업에서 와플 믹스라는 것을 출시했는데 이 믹스의 반죽 레시피가 묽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에주식 와플을 만들려고 하면서 브뤼셀식 반죽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와플은 리에주식이라고 표방은 하지만 실제로는 리에주식도 브리셀식도 아닌 한국식 와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래가는 음식에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식감과 맛이 있습니다. 리에주식 와플이 질리지 않고 오랜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겉바속촉의 쫀득한 식감과 녹지 않고 씹히는 펄슈가의 독특한 맛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식 벨기에 와플은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당연히 유행을 탈 수밖에 없고 오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벨기에식 같은 한국식 와플은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유행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와플버거를 비롯해서 와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 큰 반향을 얻지 못했죠. 그러던 것이 2020년 크로플이라는 것이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크로와상 생지를 오븐이 아닌 와플기에 구워내는 것뿐인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조리가 간단하니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확산이 빠릅니다. 값싸고 맛있으니 주인과 손님 모두가 만족합니다. 이게 또 희한한 것이 한국식 와플 반죽이 아니라 크로와상 생지를 구워내니까 이상하게 리에주식 와플의 식감과 맛이 나는 겁니다. 겉바속촉의 쫀득한 식감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한물간 와플의 화려한 부활 아니겠습니까? 크로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리법이 간단합니다. 첫째, 와플기를 구입한다. 둘째, 크로와상 생지를 준비한다. 셋째, 와플기에 굽는다. 넷째, 적당한 토핑을 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덕분이네 스타일이 아니겠죠? 지금부터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와플기는 가정용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가정용도 요즘 잘 나옵니다. 크로플이 너무 잘 팔린다. 그러면 그때 비싼 업소용을 사시면 됩니다. 제가 써본 가정용 와플기 중에서는 니킵 와플기가 좋았습니다. 이거 광고 아닌 거 아시죠? 둘째, 크로와상 생지는 샘플을 받거나 한 박스 구매해서 꼭 맛을 보고 결정하시길 조언합니다. 저는 써보니까 디앙뜨 제품이 좋았습니다. 역시 광고 아닙니다. 셋째, 이게 중요한 팁인데 굽기 전에 생지 앞뒤로 펄슈가를 뿌려주십시오. 펄슈가를 박는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네요. 예전엔 구하기 어려웠던 펄슈가를 지금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에주 와플에 꽂힌 펄슈가를 첨가하면 다른 집의 크로플과 차별화도 되면서 리에주 와플 본연의 맛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와플기에 버터 바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넷째, 시나몬 크로플과 메이플 크로플이 잘 나갑니다. 시나몬은 시나몬 파우더를, 메이플은 메이플 시럽을 뿌리면 됩니다. 플레인, 시나몬, 메이플을 기본으로 하고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추가해서 플레이팅하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토핑을 연구해서 우리 집만의 시그니처 크로플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메리카노와 묶어서 세트 메뉴를 만들어내도 좋을 것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내 카페를 다른 카페들과 차별화시켜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그니처 음료만큼이나 중요하죠. 하지만 막상 고르려고 하면 선뜻 선택할 것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알려진 메뉴는 특색이 없는 것 같고 잘 알려지지 않은 메뉴는 그래서 잘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빠니니는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들어는 봤고 알고는 있는데 제대로 먹어본 적은 없는 그런 메뉴인 것입니다. 샌드위치를 안 먹어본 사람은 없지만 빠니니를 먹어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빠니니 그릴도 필요하고 바질 페스토 같은 익숙치 않은 재료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샌드위치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들어 먹으면서도 빠니니는 왠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는 없지만 들어는 봤고 알고는 있는 메뉴가 카페 사이드 메뉴로서는 최상의 메뉴입니다. 이런 메뉴가 찾아보면 몇 종류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빠니니는 인지도 면에서 최고에 속하고 이 메뉴로 성공을 거둔 유명 카페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검증된 사이드 메뉴란 겁니다. 샌드위치가 18세기 영국에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당시 도박광이었던 샌드위치 백작이 밤을 새면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샌드위치 백작은 하인을 시켜서 로스트 비프와 빵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빵 두 쪽 사이에 차가운 쇠고기를 끼워서 먹었는데 당시 영국 귀족의 격식 있는 식사 예절과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식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굶지 않고 도박을 계속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식이기도 했던 거죠. 도박장의 귀족들은 샌드위치 백작의 이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이 음식을 샌드위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영국 사람들은 귀족 칭호를 이름으로 붙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홍차 종류 중에 유명한 얼그레이도 얼그레이 백작 부인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죠. 아무튼 유럽에서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서 먹는 방식은 서민들 사이에서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 왔던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로마 시대부터 이런 방식의 음식이 존재해 왔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밀라노를 중심으로 빠니니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빠니니를 즐겨 먹는 패셔너블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이 열풍은 다른 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까지 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시의 음식은 격식을 갖춘 슬로우 푸드가 대부분이었는데 생활 패턴이 점점 빨라지면서 간편하게 만들고 먹을 수 있는 빠니니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빠니니는 속재료를 간단하게 넣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식 빠니니는 차가운 것도 있고 빵을 덮지 않고 오픈된 형식도 있으며 심지어 치즈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빠니니로 고착화됩니다. 첫째, 반드시 뜨겁게 달군 빠니니 그릴을 사용해서 빵을 위아래를 꾹 눌러 구워야 하고, 둘째, 속재료를 꽉 채워야 하며, 셋째, 치즈가 빠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미국식 빠니니의 공식이 생겨나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통 이탈리아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뉴욕 스타일의 빠니니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덕분이네는 메뉴 구성에는 족보가 있어야 한다고 항상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빠니니는 이탈리아 족보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미국 족보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스타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미국식 스탠다드 빠니니를 만드는 법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0평) 이내의 작은 개인 카페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빵만한 게 없습니다. 갓 구운 빵을 판다는 소문이 나면 그야말로 손님 빨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빵을 직접 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납품받은 빵으로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가까운 빵집에서 오늘 구운 빵을 납품받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손님들은 희한하게 카페에 빵이 있으면 직접 구웠냐고 물어봅니다. 이 경우 직접 구웠다고 속일 수도 없고 속여본들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온 거라고 말하면 손님들은 그 카페의 가치를 그저 그런 카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빵의 품질을 논의할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저 그런 카페의 흔한 빵이니까요. 반면에 매장에서 직접 구웠다고 말하면 손님들은 비로소 빵에 대해 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블로그나 인스타에 소개되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매장에서 직접 구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의 양을 줄이고 투자 비용도 적게 들이면 금상첨화겠죠. 빵의 개수는 6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로스가 나도 피해가 적고 미니 오븐으로도 충분히 구워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절감됩니다.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는 주문 때 앞에 바를 확장시켜 빵을 진열하면 되고요. 이미 영업 중인 매장의 경우는 별도의 베이커리 진열대를 만드시면 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파티셰를 고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배워서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지를 구입해서 매장에서 직접 굽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대형 평수로 전문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려고 하신다면 파티셰를 고용하거나 내가 배워서 반죽과 발효를 직접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생지는 온라인을 검색하시면 많은 공급업체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샘플을 제공해주는 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리뷰나 소문만으로 고르지 마시고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맛을 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종류를 선택할 때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잘 나갈 것 같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주력으로 판매할 빵 하나만은 신중히 고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시그니처 빵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POP도 만들고 SNS에 홍보도 할 거니까요. 일테면 프랑스 정통 크라상, 런던 크림치즈 베이글, 벌꿀에 빠진 갈릭 바게트처럼요. 덕분이네는 카페에 빵을 세팅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에서 빵을 팔 땐 마진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지값이 만만치 않고 로스도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빵을 마케팅의 일환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빵은 객단가를 올려서 매출을 올리려는 목적보다는 손님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여서 내 카페를 다른 카페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게 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창업자들이 자영업 중에서 가장 차리기 쉽고 운영하기도 쉬운 업종이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덕분이네는 동의할 수 없지만 말이죠. 분명한 것은 베이커리 카페와 카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빵집에 가깝습니다. 카페형으로 운영되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를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이커리 카페는 카페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는 카페와는 달리 차리기도 어렵고 운영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커리라는 게 원래 1, 2년 만의 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카페로 표방하려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빵의 가짓수가 수십 종이 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주방에는 베이커리 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건비가 엄청나지는 거죠.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는 웬만큼 벌어서는 수지가 맞지는 않습니다. 덕분이네는 월 1억의 매출을 올리는 베이커리 카페가 적자가 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카페에서 월 1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수천만 원의 순이익을 가져갔을 겁니다. 결국 빵집은 빵집만의 장사 메커니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카페와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도심지의 베이커리 카페를 가보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의 카페 매장과 비슷합니다. 푸차와 개인의 차이죠. 이 경우 확률적으로 개인이 푸차를 이기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야외로 나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이 만든 대형 베이커리 야외 카페는 푸차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넓은 대지 위에 초대형 건물, 100여 종의 베이커리와 정원, 여기에 확실한 뷰포인트까지 갖추면 야외에서 이것을 따라올 업종은 없을 정도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베이커리만 빼면 야외 카페의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베이커리 카페라도 야외에 차리게 되면 단순히 빵만 맛있어서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야외 카페의 경쟁력인 공간에 대한 감성이 가미되어야만 하거든요. 손님들이 빵만 먹는 것이 아니라 힐링에 대한 정서도 요구한다는 거죠. 카페나 베이커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일수록 쉽게 생각하고 착각 속으로 빠져듭니다. 뭐 그거 사람 써서 빵 만들면 되지 않겠어? 빵이나 과자, 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파티셰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서 생겨난 이 명칭은 원래 페스트리를 만드는 사람을 뜻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모든 베이커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입니다. 업계에서는 빵을 만드는 사람을 제빵사, 케이크나 쿠키, 초콜릿을 만드는 사람을 파티셰라고 분리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파티셰의 일은 결코 강도가 낮지 않은 육체노동, 단순 반복, 창의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메뉴를 고안하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경력이 꽤 되어야 합니다. 작업상 편법이나 꼼수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요리와는 달리 베이커리는 정해진 공정에 예외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계산과 실험, 생산 스케줄을 따르는 건축 작업에 가까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력 있는 파티셰는 연봉이 높습니다. 최소한 카페 매니저급의 연봉에 비해 2배 이상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추는 베이커리를 손님께 제공하기 위해서는 베이커리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3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 고용을 해야 합니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국 베이커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인건비가 1, 2천만 원은 우습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베이커리 카페는 파티세나 유명한 베이커리 명장이 차렸을 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도 줄 뿐더러 창의적인 빵과 주방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이 전무한 카페 창업자가 쉽게 보고 차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베이커리 팀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서도 빵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정한 사이즈의 베이커리 진열대를 만들고 1-20종의 빵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만들어진 빵은 사입해서 쓰면 판매도 되지 않을 뿐더러 카페 이미지도 추락하기 때문에 생지를 사서 매장에서 직접 굽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워진 빵을 어떻게 데코레이션 해야 할지는 연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생지를 쓰느냐입니다. 생지에 따라 구워진 빵의 퀄리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비싸더라도 전통 있고 검증된 수입산 생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 경우 베이커리 판매에서 이익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님의 니즈를 위해 베이커리를 제공함으로써 내 카페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은 커피를 팔아서 버는 겁니다. 원가율을 따져가며 데코레이션을 하고 판매 가격을 책정하지 마시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각하십시오. 한마디로 베이커리가 내 카페의 미끼 상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두 종류의 브런치나 디저트 메뉴를 추가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커피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보강할 메뉴를 찾길 원하죠. 그 중에서도 베이커리는 이런 분들의 로망이라 하겠습니다. 베이커리를 메뉴로 갖추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죠. 사실입니다. 한 달에 1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는 베이커리 카페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경기도 일원의 대형 부지로 속속들이 베이커리 카페가 신축 중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창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베이커리 카페라는 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해결되는데 누가 어떻게 다느냐는 거죠. 이것은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는 싶은데 빵을 누가 어떻게 만드냐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이커리 카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탄생되기 이전에는 빵집과 카페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빵집에서는 빵을 팔았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팔았습니다. 당시에는 카페에서 빵을 팔려고 하지 않았고 빵집에서 커피를 팔아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의 손님들이 가진 고정관념, 즉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빵과 커피는 소비 목적이 다른 제품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생활 패턴이 점점 빨라지고 생활 반경 또한 글로벌해짐에 따라 소비 패턴도 믹스된 형태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믹스컬처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죠. 믹스된 형태의 베이커리 카페가 각광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요? 기존의 빵집과 카페는 장사가 안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린 빵집과 카페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빵집 사장은 커피를 접목하고 카페 사장은 빵을 접목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베이커리 전문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물론이고 고려당, 신라면과 뉴욕 제과 등을 비롯하여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 베이커리까지 이미 이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커피 전문점 시장 또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자의 하나는 약해도 둘이 뭉치기만 하면 적수가 없으니 서로 뭉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커리와 카페가 섞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빵과 커피 난이도가 다르다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제빵 기술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비해 커피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빵집을 하던 사장이 커피를 배워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반면에 카페를 하던 사장이 제빵 기술을 배워서 베이커리 카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제빵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커피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베이커리를 쉽게 생각합니다. 카페 오픈 전에 학원 가서 몇 달 배우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학원에서 몇 달 배우면 매장에 낼 만한 경쟁력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지만 제대로 된 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빵업계에선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정통 베이커리 카페는 바보다 빵 진열대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0종의 빵과 샌드위치가 여러 개의 진열대에 전시되어야 제대로 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페를 준비하는 우리는 이것이 무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1, 20개 종류의 빵을 바 옆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생지를 쓰면 뭔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학원이나 원데이 클래스, 유튜브를 통해 내가 직접 배워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중요한 건 손님들이 이것을 베이커리 카페라고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빵이 다양하지 못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인인 우리는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카페 베이커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카페 베이커리라는 것은 덕분이네가 지어낸 말입니다. 카페가 메인이고 베이커리가 사이드 메뉴로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커리가 있지만 베이커리 카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색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덕분이네는 카페 베이커리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하나의 테마를 정해 공략하라 입니다. 식빵이면 식빵, 도너츠면 도너츠, 티라미수면 티라미수, 이렇게 한 테마를 정하고 같은 테마 안에서 10개 이내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일 테마는 배워서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메뉴 구성을 부탁하고 기술 전수를 받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둘째는 10여 개의 각기 다른 종류로 승부하라입니다. 먼저 생지를 공부하고 종류를 잘 고릅니다. 선별한 생지를 매장에서 잘 구워야 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코레이션입니다. 그냥 생지를 구워서 내지 않고 2차 가공을 하는 겁니다. 데코레이션 종류와 기법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 내 카페만의 데코레이션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면 특색을 살려 이름을 잘 붙여줘야 합니다. 큐브 식빵, 똥 도너츠, 베이커리바 10인 10색, 이렇게요. 이제 베이커리 카페와 카페 베이커리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